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유튜브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볼 민중구입니다. 예. 정말 요즘 프로농구에서 가장 핫한 선수 제로드 설린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프로농구에서 가장 핫한 기자 민중구 기자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저는 뭐 두 분이 워낙 오래 했고 원서영 기자도 뭐 잘 아는 사이라서 믿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영남에 가 있었는데 뭐 아주 그냥 뜨겁더라고요. 방송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우리 방송. 사실 이렇게 마냥 웃으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 저희 방송 이제 101회였죠. 저희가 그 전까지 100회를 끌고 왔는데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고 이렇게 저희 방송 화제성이 높았던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볼의 제 2막을 알리는 그런 방송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저야 뭐 제 3자라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약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두 분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기 좀 하시죠. 일단 뭐 바로 들어가죠. 지난주 민주 기자의 주변인 발언 때문에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무려 144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표현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또 나름의 반박 글들 많이 올리셨는데 민중구 기자부터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요? 사과 댓글도 올리셨지만 제가 31살이거든요. 네. 한 30년 산 거죠. 그렇죠. 30년을 살면서 월요일을 기다려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저희가 스튜디오를 따로 이렇게 뭐 또 대여를 해서 이렇게 따로 뭐 한 10분 정도에 짧게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촬영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이거를 사과드리고 빨리 어떻게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송기창 선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전주 KCC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팬분들에게 제 그 세 글자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 세 글자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게 굉장히 큰 파장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방송을 계속 돌려보면서 이게 좀 많이 잘못됐다.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긴 말 없이 정말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뭐 앞으로는 좀 그 정진한 마음으로 가볍지 않은 무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제가 사과 댓글 달았는데 거기 또 뭐 장난삼아 댓글을 달았다. 절대 아닙니다. 정말 고민하고 달았어요.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고민하고 다는 댓글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장난삼아서 댓글을 달았으면은 저는 뭐 주변인 갔다가 드리블 또 쳤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고민 많이 해서 단 거예요. 서영석 기자도 많이 도움을 줬죠. 요걸 또 바로 고정 댓글로 함으로써 민중구 기자의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 댓글 고정시키 저는 안 하거든요. 최정 기자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유튜브 계정에 그러니까 댓글 고정하고 뭐 하트 눌러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사안은 뭐 크게 앞서서 사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뭐 좀 그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좀 공정한 상황에서 질문을 했다면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좀 치우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도 돌려보면서 일단은 좀 제가 이런 사태를 좀 발단을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방송이 물론 공식적인 방송은 아니고 기자들끼리 이제 친한 기자들끼리 사적인 방송이지만 이게 들은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말 하나하나 이런 거 하나가 되게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그만큼 저희도 그러니까 파급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물론 저희가 건전한 비판은 뭐 계속 하겠지만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반성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뭐 사실 제가 지난주 출연 안 했지만 저도 관련 논란에 같이 섰거든요. 왜냐면 우연히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그래서 이게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은 극단적으로 이거 뭐 기자들이 허언을 밀어주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걸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얻는 게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균형 감각이 좀 없어 보였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표현이 굉장히 과도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저도 뭐 두 분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순전히 그 개개인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중구 형의 생각, 뭐 동환이 형의 생각, 그다음에 뭐 저의 생각 이러기 때문에 지난 시즌 MVP 할 때도 저는 사실 김종규 선수 아니면 송구창 선수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은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오해가 있습니다. 송규창 선수에 대해서 저평가를 한 거는 저번 방송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희는 송구창 너무 좋아하는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이었습니다. 또 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송규창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평소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허운 선수에 대한 특정 선수에 대한 푸시가 아니다. 그리고 저한테는요 온전한 한 표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MVP 투표가 맞아요. 온전한 한 표 없어요. 저희 회사는 한 표가 있겠지만 온전히 제 의견에서 그렇게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뭐 갑자기 왜 그리로세? 아니 마음이 많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송을 좀 어떻게 저희 개인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어떻게든 이렇게 좀 팬분들에게 이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일단은 아마 근데 제가 팬이어도 속상했을 거예요. 주변인이라는 표현은 아마 속상했을 거고, 뭐 이제 그에 관련한 근거들도 많이 댓글로 달아주죠.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연결을 짓자면은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난 토요일에 현대모비스와 KCC의 경기, KCC와 현대모비스의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전찬진 감독이 그 이제 MVP는 송교창이다라고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지금 성철 감독도 뭐 허운 선수 서포팅하는 멘트하면서 지금 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전찬진 감독께서 굉장히 유튜브를 즐겨보는 이제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다른 방송 일동구도 보시고 저희 에어볼도 다 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시고 이제 송교창이 MVP가 왜 아니냐 이런 마음에 그 이제 그런 멘트를 하시기 그게 조금 어느 정도 포함이 되신 거예요. 속상하거든요. 아무래도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랑 민중 기자랑 현장에 있었는데 전찬희 감독이 바로 알아보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비하인드도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전찬희 감독의 멘트.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멘트가 이 어떤 감독님들의 인터뷰에 영향을 미칠 줄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파급력,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심하고 균형 있게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제 길을 걷겠습니다. 하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아니 비판을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죠. 그게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잘 이제 저희가 하고 또 이제 좀 더 합리적인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다든지 뭐 정말 스택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그때 현대모비스전 그 갔을 때 제가 속마음이 이랬어요. 제발 잘해라. 제발 잘해라. 응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송규창 선수가 못하면 여기 기사를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기사를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죠. 또 1, 2 팀의 게임이어가지고 차라리 갔으니까 제가 전주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맞아요. 잘해라. 그러면은 또 잘한 거 같다가 또 포커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당연히 MVP는 송교창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잘한 거에 대해서는 또 잘하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인어 페이스를. 그렇죠. 잘하는 새싹을 그냥 밟아버렸잖아요. 이우석 선수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보면서
그게 이우석이 아니라 아 나도 그 생각했어. 민중구를 향한 인유어 민중구. 인유어 페스타. 인유어 민중구가 인중구 스페이스. 민중구 스페이스. 그런 덩크. 저도 약간 그거 보면서 그런 느낌이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지고 웃었어요. 너무 잘하길래 아니 그날따라 유난히 민중구 기자 약간 보란 듯이 되게 잘해가지고. 송교창 송교창 선수가 선수가 원래 잘하지만 예. 보란 듯이 잘하더라고. 진짜 그날 그래서 저는 진짜 속으로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송혜 선수는 왠지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제 선수나 뭐 이제 다른 관계자분들이 얘기해주면 혹시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했었거든요. 그날 너 갑자기 진짜 완전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그날 유난히 더 그리고 또 여기 댓글에 그 아마 팬분이신 것 같아요. 네. 닉네임 이름이 이제 송교창 이렇게 해가지고 송교창님이 이렇게 주변인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해줬는데 약간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걱정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끝나고 결국 그 이제 전찬진 감독님과 저희 이제 또 사후 인터뷰, 경기 후 인터뷰도 하고 또 그 수훈 선수, 송교창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정말 역사적인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었죠. 제가 송교창 선수 불렀습니다. 제가 그쵸. 불렀어요 팬분들. 저는 고민하다가 이것도 괜히 또 불러가지고 제가 막 부른다고 하면은 민주 기자가 괜히 또 제가 놀리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헤인즈 선수 뭐 할까요? 뭐 이렇게 그렇게만 했거든요. 저희 기자 그때 3명 있었거든요. 저 민중국 기자, 박호 김영훈 기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되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하지 않은 표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야 이렇게 비난 여론 형성되니까 떠밀려서 사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었어요. 댓글 다 봤고요. 그리고 팬분들끼리 싸우시지 마시고 차라리 저희에게 근데 욕을. 근데 댓글 보니까 그런 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주변인 발언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던 반응 표현이긴 맞았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올려치기 한 건 아니었는데 거기에 또 허우 선수 팬분들께서 또 이제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송교창 선수 그 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약간 강한 표현의 토론을 펼치시는 걸 보고 재밌다. 오히려 이게 재밌다. 왜냐면은 저는 되게 이 프로 스포츠에서 있어서 자극적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그 자극적인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큰 노잼이에요. 프로 스포츠는. 근데 물론 이게 뭐 이게 몸싸움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격한 표현으로 막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되게 뭐 허운도 왜 잘하는지에 대해서 써주신 분들도 있고 송교창 선수가 왜 잘하는지에 대해서 써주신 분들도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잘못했죠.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상처받으신 분들께 감정적으로 기분이 많이 상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방송 올라오자마자 원석영 기자님 가지 닮았어요. 이거 나는 왜 회심의 댓글이었는데 묻혔어요. 원석영 기자 자체가 묻혔어요. 원석영 기자 석현이 형 나온지도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멀리 앉아가지고 이동환 기자 살 빠진 거 아니에요? 저희의 메인은 사실 그날 여자농구 결산이었는데 이게 다 뒤덮어버려. 이게 뭐 어떻게 하게? 진짜. 아니 뭐 어떻게 한 거야 진짜. 원래 우리가 가볍게 넘기고 갈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동환이 형 오고 나서 이제 MVP 레이스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다뤄보려고 그냥 가볍게 그냥 누가 있다 하려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진심으로 진짜로 일주일 내내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두 분 또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들 뭐 그래도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한 2주 전부터 나오는 얘기죠. 민방꿀. 근데 진짜 민중국 기자가 저희 방송의 핵심이에요. 진짜 화제성이 엄청 높아요. 민방꿀. 전자랜드 외국 선수 이제 밀어주니까 또 바로 연패 귀신같이. 못한다고 하면 연승. 전자랜드랑 올해는 좀 기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맞아.
예. 저 비시즌부터 뭔가 많이 연관이 있었죠. 전자랜드로 3일체부터 예. 시작해서 사실 이번에 민주 기자가 KCC 팬분들의 어떤 미움을 샀지만 원래는 이제 전자랜드 팬분들이 되게 민주 기자에 많이 섭섭해하셨거든요. 너무 또 이제 사실 섭섭해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신사적일 정도로 굉장히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막판까지 이렇게 또 민주 기자 예상과 평가와 반대로 가가지고 그런데- 오늘 못 한다고 또 하면 또 다음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너무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전자랜드 네, 그죠. KGC 얘기할 때 그때 하죠. 예. 음. 그때 하고요. 자 이렇게 뭐 이제 이런저런 또 댓글이 있는데 에런에인즈 관련 이야기 또 있고요. 예 그리고 BNK 이대 감독 박정은 본부장 취임. 이것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W 팡님이 최영석 기자님이랑 이동환 기자님이랑 자리 바꿔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거 한번 최영석 기자한테 제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싫대요. 근데 이게 그게 어떻게 하다 음. 최근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게 됐냐면 동환 형이 오전에 저희 방송 앞서서 이루농구를 하고 오니까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쏟고 와서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약간 지친 상태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만약에 이제 진행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쏟아내는 포지션이면 분명히 중간에 텐션이 떨어지고 한 번씩 졸아요. 눈이 감깁니다. 네, 이 형을 알거든요. 별말 못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진행이라도 시켜서 저희가 그러니까 대신 중구 형이랑 저랑 좀 말을 많이 하고 어저께 사실은 그 대범 선배 손대범 선배께서도 예. 정석 씨가 하는 게 어떠냐 진행을 아. 이동하는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한다. 약간 그런 여론이 좀 형성되고 아 있어요. 손대범 선배께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 시간을 좀 녹음 날을 바꿔야 되나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아, 왜냐면은 그쵸. 이게 하루에만. 일요농구랑 같이 겹치다 보니까 네. 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 에너지를 2배로 쏟는 느낌이 네.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약간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인 게 사실은 그 스케줄 상으로 이제 월요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때마다 유튜브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이 없어서 공지를 할 수 없으니까 월요일로 고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주제가 같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약간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르동에서 했던 얘기 다른 얘기 하려고 하고 다른 포인트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슈가 같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두 분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저도 하면서 또 나름 체력 세이브 하려고 약간 이제 집중력을 살짝 놓으면은 그것도 시청자분들이 이제 카메라로 다 기가 막히게 하세요. 뭐 노트북 왜 보고 있냐 딴청 피운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눈이 동환 감겨요. 형이 음. 오후 일찍 일요농구를 그 촬영을 하고 에어볼을 6시쯤에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있다가 8시나 9시쯤에 다른 걸 또 녹음하러 갑니다. NBA 전화 거의 네. 되죠. 여기 이게 휴식 타임이에요. 휴식 타임이라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게임을- 나는 나 감싸주는 줄 알았는데. 동혁 선배랑 할 때 힘썼고 왜냐면 동혁 선배랑 같이 호흡 맞춰야 되니까 힘썼고 잠깐 힘 여기- 비축했다가- 여기서 힘 비축했다가 이따가 다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 봉호 씨랑 함께 그 르바 라디오 아니 정확하게는 가장 마음이 편한 마음의 고향이다. 요새 라이브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힘 비축하고 하니까 가서 그걸 그걸- 춤추고 하는 거예요. 아 라이브에서 롤리 하면서 슈퍼셋의 노예 네. 그런 거 하는 아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동환이. 네, 아니 제가 그게 근데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도 있으니까 사실 저는 날짜 바꾸는 거 말 일정만 맞출 수 있으면은 저는 뭐 괜찮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요거는 저희가 또 논의할 네. 부분이고 요즘엔 또 저희가 월요일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저희도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녹음 날짜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라이브를 해봤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라이브가 진짜 재밌어요. 저도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라이브를 하기에 단어 선택이 조금 그렇죠. 혹시나 또 아직도 편집으로 잘려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모 기자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게 편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 좀 민감한 얘기 나오면은 그러니까 한 분이 준비가 다 되면 사실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노잼 모드로 들어가면은 정말 정제된 언어로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노잼 그럼 모드. 또 민주 네, 기자가 근데- 극단적이에요. 그러면 아, 근데 또 또 진짜 그러면 저 자제하면은 너무 자제. 아유도 방송할 때 그렇게 못해. 네. 아 막상 안 또 돼. 하면은- 막상 하면 또 입이 풀려서 이건 진짜 내가 뭐 아니면 해야겠다. 도거든요. 제 인생이 뭐 아니면 도였어요.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또 야구도 롯데는 뭐 롯데가 뭐 아니면 도잖아요. 엄청 잘하거나 엄청.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각자 다른 날인데 음. 지금 자켓이 지금 3주인가 4주째 지금 똑같거든요. 심지어 그 전찬희 감독과 대면한 전찬희 감독님과 대면한 그날에도 미주 기자는 롯데 자이언츠 전설. 그래서 바로 알아보셨어. 이거 보고.
아무튼 굉장한 그 전주 실내체육관 그 관중석에서도 주변인 누구야 왜 이렇게 또 하신 분들이 있었대요. 예, 그 이제 아, 저 진짜? 김영 기자가 네. 저한테 얘기해줬는데 저희가 사전 인터뷰하고 기자석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팬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누가 송교창 보고 주변인이라고 했대 뭐 누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얼마나 했다고.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자석이랑 그 팬 그 관중석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맞아요. 되게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자들은 아무래도 특히 전주 같은 네. 곳은 그 이제 인터뷰실 가는 과정에서 관중석을 싹 이제 돌아다니면서 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왜 기사 안 쓰고 카톡하고 있냐 뭐 이런 댓글 달린 적도 있어요.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너무 무서워. 다 지켜보고 계세요. 전주에 10년 살면서 거기 정말 전주 실내체육관 저의 마음의 고향 같은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는데 조심해야겠어. 이제 예, 행동 거지 더 조심해야겠네. 행동과 말을 늘 조심하고 예, 표현을 늘 조심하고 아무튼 그래서 라이브 또 해보니까 재밌어서 뭐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선배분들 방송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농구 인생. 농구 인생은 또 라이브로 하시기도 하니까 저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뭐 라이브로 뭔가 네. 특별한 시점이 오면 그렇게 하고 그쵸. 그 방송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저도 그 월요일로 할 때는 그냥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게 스케줄상 낫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동하기도 너무 딴정 피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길래 또 그러면은 또 뭐야 날짜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동환이 형이 미안하더라고요. 동환이 형이 쉰다고 생각만 안 하면은 나 싫어 오는 게 아니야. 그러지 않나요? 싫어 오진 않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 송교창 얘기나 헤인즈 얘기 또 많이 달아주셨고요. 예, 뭐 자연스럽게 헤인즈 얘기하면서 KCC 얘기하면 바로 될 들어갈까요?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KCC가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헤인즈가 지난 현대모비스전 데뷔전을 치렀고 다음날 오리온전까지 뛰어서 네, 굉장히 또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형이 일단은 현장 갔다 왔으니까. 그 노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음. 그 약간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었나? 음. 하여튼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음. 이거 바로 핸드폰 보잖아. 아니. 아니 나도 너무 뻔해 가지고 아니까. 더글라스 메카도 이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예. 근데 헤인즈가 지금 그 두 게임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사실 그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예전보다 점프슛이 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약간 좀 레인지가 짧아졌다는 부분 그런 거 말고는 그건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나이를 떠나서 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하는 그런 플레이는 정말 와인도 원래 오래될수록 굉장히 좀 깊은 맛이 나잖아요. 와인 같은 남자. 와인 잘 숙성된 와인 같은 남자죠. 네. 약간 헤인즈. 와인즈 길게 더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씹혔네. 그 현대모비스전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했다면 그 오리온전에서 사커터에 보여줬던 거는 거의 전성기 시절 헤인즈였던 것 같아요. 갖고 놀았죠. 그냥 뭐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특유 스텝 밟고 그냥 들어가고 파울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심판들이 못 봐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KCC 입장에서는 타일러 데이비스한테 굉장히 답답했던 거를 좀 얻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뭐 리바운드나 이런 높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었고 맥클린 숄롱 있는 현대모비스전에서 KCC가 리바운드 때문에 힘들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공격 리바운드에서 오히려 압도를 했죠. 네.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 있었을 때는 오히려 스피드적에서 완전히 말린 느낌이 있었다면 헤인즈 들어오면서 높이는 문제가 안 보였는데 오히려 스피드적에서 장점이 보인 느낌. 오리온전은 사실 뭐 데빈 윌리엄스나 디딘 로스나 사실 리바운드를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뭐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기 힘든데 그래도 뭐 헤인즈의 두 경기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헤인즈 나올 때 뭐 민주 기자랑도 얘기했지만은 전주에서 경기 보면서 그러니까 송교창 김상규를 같이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높이 문제 일단 최소화. 원래 KCC 하면은 스몰 라인업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김상규와 송교창 같이 써주고 그리고 3위 지역 방어를 섞어주는 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높이 문제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현대모비스전이랑 오리온전이 달랐던 것은 현대모비스는 투빅맨이잖아요 외국 선수가. 네. 근데 오리온은 포워드 로슨이 포워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1옵션이고 사실상 1옵션이고 그렇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KCC가 뭐 헤인즈 높이 문제 수비 문제 뭐 이런 거 지금 뭐 얘기가 나와도 만약에 상대가
외국 선수 2명 중에 1명이 포워드면은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전찬인 감독이 가지고 온 그런 이제 송교창, 김상규 같이 붙여주는 어떤 라인업 구성 플러스 헤인즈가 이 정도만 해줘도 예, 그러니까 포워드형 외국 선수 예를 들어서 KT 브랜든 브라운이랑 맞붙는다 이러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높이 문제에서 예,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인즈 영입을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랑 오리온이 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안 됐는데 예,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 두 팀은 자기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죠. 그 두 팀만에. 근데 KCC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헤인즈가 오면서 사실은 그 송교창과 김상규를 같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SK에서 어쨌든 헤인즈가 가장 돋보였으니까. 근데 SK를 보면은 항상 SK에서 짝꿍은 그러니까 빅맨지는 뭐 최부경, 김민수 혹은 뭐 김민수, 최준용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헤인즈를 이렇게 3번으로 올려서 쓰는 거를 했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더 문경환 감독도 그렇게 썼고 근데 사실 그것보다 약간은 좀 더 잘하면은 KCC가 이득을 볼 수, 그러니까 더 위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스매치가 발동됐을 때 그 송교창과 헤인즈는 그 미스매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보다 발이 느린 빅맨들이 자신을 막았을 때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해서 그런 미스매치를 활용해서 그런 발이 느린 거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나갔을 때 굉장히 오히려 상대 입장에서 쉽게 그 약간 뭐 사실 지금 있는 선수 중에 막 이렇게 막 골밑에만 박혀 있고 키 엄청 크고 위디 같은 유형의 선수가 뭐 많이 있진 않지만 그쵸. 그런 빅맨을 쓰기도 사실 고민될 만한 라인업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 빠르고 그리고 송교창과 김상규를 같이 썼을 때 가장 큰 장점 뭐 리바운드는 뭐 키가 크다고 다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더 누가 많이 더 뛰어들고 더 활동량을 가지고 뛰어드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두 선수가 있으면 그 기동성은 사실 거의 그렇죠. 신장 대비 기동성이 굉장히 신장 좋죠. 대비 기동성이 굉장히 좋고 왜냐면 2m에 육박하는 선수들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다 달리고 그 앞에 뭐 이정현이나 뭐 김지한이나 굉장히 재빠른 가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창영이 들어가도 활동량이 워낙 좋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는 이미 헤인즈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일찌감치 좀 해결이 됐다. 리바운드는 큰 문제가 아니라 과연 헤인즈의 경기 감각이 그런 미스매치를 공략할 수 있을 만큼의 되냐 실전 감각이 그거 차이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미 모리온전에 보여줬지만 그냥 부셨죠. 사실. 예, 완전히 부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전찬희 감독께도 이제 그 현대모비스 끝나고 뭐 이 부분 여쭤보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헤인즈가 다른 외국 선수랑 구별되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솔레이션 되고 2대 게임도 하잖아요 지금. 예, 이제 탑 엘보우 탑 이쪽 지점에서 볼 잡고 국내 선수가 스크린 걸어주면 헤인즈가 핸들러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는 KCC가 이번 시즌에 송교창의 어떤 볼핸들링 비중을 늘려보려고 했지만 이게 아직 성공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송교창이 나름 그 안에서 시즌 초반에 잘해주긴 했지만은 본인도 아직은 아이솔레이션이 편하다고 할 정도로 아직 2대 게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최근에 KCC 문제가 뭐였냐면 2대 게임에서 이정현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예, 이게 다르게 말하면 부담이 좀 컸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경기 막판이 되면은 경기 막판 돼서 이정현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졌는데 이게 만약에 헤인즈, 그러니까 이 현대모비스랑 오리온전 중요한 게 4쿼터에 헤인즈를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쿼터에 헤인즈를 써서 이정현이 오히려 그때 쉬어주고 헤인즈가 그 역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뛰었을 때도 이정현이 오히려 45도나 코너 밖에서 스파덕 공격으로 좀 체력 비축해가면서 가면은 이정현에게도 굉장한 이득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파생 효과까지 감안하면은 헤인즈 영입은 일단 뭐 지금 2경기라서 저희가 너무 단언하기 힘들고 아마 다른 팀들이 비디오 분석 통해서 또 뭔가 이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오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예.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방송 때 데리고 올 수도 있다 KCC에서 타일러 데이비스 부상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 옵션은 좀 그렇고 만약에 DJ 존슨 자리면은 정말 헤인즈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뭐 새로운 외국 선수가 어쨌든 들어온다고 뭐 전찬희 감독도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막 길게 지금처럼 막 안 쓸 수도 있고 뭐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조금 쓰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헤인즈가 분명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형이 말하는 대로 그 이정현의 체력 비축에 대한 문제 그거를 당장에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딱 세 번째 외국 선수로는 최고지 않나? 그렇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참에 그럼 저희 얘기를 하죠. 오늘 지금 이제
기사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 네. 이제 다들 이제 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데 KCC가 지금 타일러 데이비스랑 결국 결별을 하고 지금 이제 조 알렉산더 영입 관련해서 영입 직전에 있다고 해요. 예, 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관계자분께 한 번 더 확인한 바로는 일단 아직 완전히 작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뭐 입국 날짜 이런 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일단은 현재 실제로 조 알렉산더와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진행 중이다.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일단 조 알렉산더가 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쯤 됐으면은 자, 조 알렉산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처음 이제 소식을 접한 게 그 역시나 외국 선수 소식은 정지욱 선배가 계시기 뭐 때문에 최고시죠. 예. 그 정지욱 선배께서도 오늘 오후쯤에 이렇게 그 유튜브 용병닷컴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여쭤봤죠. 이제 그 진짜 오냐 조 알렉산더. 그랬더니 거의 확정 이게 형 말대로 약간 계약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지욱 선배께 이제 조금 약간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도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이 선수가 과연 어떤 역할을 올 것이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욱 선배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약간 일단은 메인은 라거나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 알렉산더가 사실은 그렇게 공격에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 있는 뭐 썰린저처럼 공격을 그렇게 파괴적으로 잘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들어서 좀 뭐 스팟업 슈터의 비중, 그러니까 스팟업 비중이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묵직한 느낌의 약간 부비적거리는 약간 끈끈한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근데 그러니까 조금 공격에서 활용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대신 수비, 그러니까 보드 장력이 조금 약한 게 흠이지만 키의 신장이나 이런 거 포지션에 비해서 근데 대신 이제 뭐 수비가 굉장히 괜찮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봤을 때는 확실히 약간 이제 라거나 또 있고 공격 옵션은 또 헤인즈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길게는 아니더라도 5분 10분이라도 그 수비를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가 해줬던 그 공격에서의 그런 것보다는 수비에서의 타일러 데이비스가 해줬던 부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 단단하게 그 이선 수비를 해주는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공격은 사실은 이제 뭐 이스라엘 리그에서 뛰고 유럽에서 뛰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뭐 또 KBL 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캐디 라렌이 대표적인 네. 예죠. 스페인 리그에서 약 수비형 빅맨이었지만 KBL 오니까 또 이제 공격 쪽에서 강점을 발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최영석 기자 얘기한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그 이제 NBA 드래프트넷 당시 NBA 지명될 당시였던 2008년 드래프트 8순위잖아요. 8순위 1라운드 8순위 순위만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역대급 아닙니까? 에메카 오카포 이후 가장 높은 오카포. 순위 같은데 오카포가 2순위고 이게 8순위 이게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이 역대 뭐 KBL 온 외국 선수 중에. 근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NBA 커리어 자체만 해도 2년을 못 갔어요. 만 방출됐고 그리고 드래프트 당시 비교 대상이 민종 기자도 이 선수는 알 거예요. 숀 메리언 이었는데 운동력이 상당히 좋고 근데 수비가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슈팅 레인지는 굉장히 좀 불안한 이런 타입의 선수였는데 이게 뭐 사실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고 저도 뭐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의 모습은 거의 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뭐 공격에서 뭐 외곽에서 뭐 그죠? 아니면 뭐 설린저처럼 막 센스 있게 공격을 인앤아웃 다 하면서 막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전히 운동력이 살아있다면 활동량이 살아있다면은 어떤 그런 걸 베이스로 한 어떤 수비력 이런 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 또 전찬희 감독이 추구하는 농구 자체가 또 그런 부분이고 그 지욱 선배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체중이 조금 불면서 이 움직임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좀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가담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이제 본인의 아이솔레이션 혹은 뭐 포스트업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비형 전통적 이제 수비형 빅맨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또 이 선수가 좋은 게 이제 더블팀 대처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KBL에서의 더블팀 대처는 거의 외국 선수가 갖춰야 될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윌리엄스가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무조건 둘이 달려들잖아. 두 명 이상이 달려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어떻게 빼주냐, 제 타이밍 빼주냐 그게 가장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는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KC 시스템에서는 어쨌든 뭐 수비할 때는 수비한다고 치고 공할 때는 뭐 더블팀 대처도 중요하지만 부지런한 스크린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셋오픈 상황에서 뭐 이제 뭐 다운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걸어주는 능력이라든지. 스크린을 조금 예. 못 건데요. 아 그래요? 스크린 능력이 조금 아니, 떨어지는 프레임이 것 같아요. 얇아요. 네. 기본 프레임이 얇다. 네. 예. 그래서 스크린을 자주 거는 유형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원래 포지션이 아까 경상전에 동환 영어도 얘기했는데 원래 처음에 드래프트 될 때 포지션은 3번으로 나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리그에서 표현되는 거 보면 4번 파워포워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2년 전에 조이도 씨랑 그러니까 이름값은 엄청난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다든지 몸이 좀 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영석 기자 말대로 체중이 불어 있는 정주혁 선배 말대로 이런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던 그림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뚜껑 열어봐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예.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 뭐 지금 얘기 다 했으니까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KBL에서 백인 선수가 사실 굉장히 좀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 제프 이디나 지난 시즌 뭐 보리스 사보비치나 여러 멀린스. 그렇죠. 음. 뭐 멀린스 사실은 월린스 정도면 뭐 도망가서 문제지 뭐 경기력 자체는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멘탈이 좀 많이 어. 흔들렸을 뿐인데 괜찮은데 근데 지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보통 그 백인 선수들의 굉장히 좀 그 강한 프라이드. 내가 난데 너 내가 뭔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이 선수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체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플레이스타일 굉장히 김상규 선수랑 유사한 것 같았어요.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신장 굉장히 그러니까 그 동 포지션 그러니까 3, 4번에 가까운 선수인데 신장은 한 2m 딱 2m인 것 같아요. 리얼 2m 3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 신발 그 착각 신장이니까 2m고 2m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공격 스킬을 보면서 포스트에서 안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시작을 하는 유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데빈 윌리엄스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외곽에서 빠져 있다가 이제 슈팅 페이크 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포스트업을 쳤을 때 안으로 우겨 넣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빠지면서 페이드웨이를 던지는 거. 이게 대부분의 유형의 공격 기술인데 사실 KCC에 있어서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고요. 그리고 달릴 줄 모르는 빅맨은 사실은 KCC에서는 크게 활용되기 어렵죠. 그렇죠. 라거나가 지금 강한 거는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다기보다는 달릴 때 그 KCC의 트랜지션 오펜스가 굉장히 극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고 헤인지 있을 때 또 세트 오펜스에 또 원포인트 게임이 되니까. 근데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춰볼 시간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제대로 파악도 되기 전에 그리고 또 들어와서 2주 격리해야 되지. 그럼 정규리그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손발 맞추고 그래서 뭐 4강 직행이 됐으니까 뭐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맞춰보고 또 어떤 유형인지 그 또 KCC의 그 특유의 팀 스타일에 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좀 기대지만 이제 걱정도 많은 선수. 그리고 저는 그 인종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백인 선수들이 그동안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의 종합적인 기량을 떠나가지고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제점이 이 선수한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의심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익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관계자들도 조심스러워. 왜냐면 인종차별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그 성격적으로 이게 근데 대부분의 백인 선수들이 그런 경향들이 강하니까 프라이드가 자신의 그 스타일, 자신의 농구, 본인이 가지고 원래 해왔던 그 스타일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세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은 팀에 와서 그거와 좀 다른 부분을 요구를 하면 이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맞춰볼게 약간 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 그러니까 백인 선수들은 대부분 그런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모비치도 대표적인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찬희 감독이 그거를 살릴 것이냐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계속 살릴 것이냐 아니면 팀에 맞추도록 할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도 관건이고 저는 근데 어쨌든 4강 직행은 확정됐고 저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를 딱 데려온다고 봤을 때는 결국엔 정규 시즌에 뭐 막판에 뭐 잠깐 맛보기, 그다음에 연습 때 쭉 해서 4강 때 이제 뭐 메인은 아니니까 뭐 짧게 쓰는 용도인데 그 정도로 쓰기에는 시간은 있다라고 보고, 근데 대신 스크린이 저는 가장 관건인데 스크린만 잘 걸어줘도 저는 사실 이 선수가 데려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왜냐면은 어쨌든 이 선수가 2대2를 그나마 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대2 수비도 잘하고 2대2 뭐 피켓롤에 대해서 대처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한테 확실한 스크리너로서의 역할만 해줄 수 있다면, 그렇죠. 뭐 저는 뭐 어차피 라거나가 메인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괜찮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근데 이 스크린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뛸 때는 스크린이 약하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다는 평가인데, 그게 또 국내 선수 상대로는 그게 통할 수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다르니까 그 볼핸들러 수비수 국내 선수들이 오히려 또 뭐 국내 선수와의 힘 대결이나 프레임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기술이 없어서 못 거는 건지, 자 말 그대로 프레임 때문에 안 걸리는 건지 사실 저희가 와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리그 레벨이나 리그 특성에 따라서 선수들의 장단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진짜 한번 좀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KCC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지난 주까지만 해도 아직 1위 싸움이 뭔가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KCC가 결국에는 매직 넘버 2로 줄였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와의 승차를 4경기까지 벌려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3승 15패. 남은 몇 경기죠? 6경기 중에 2승만 챙기면은, 혹은 뭐 현대모비스가 지고 이기면 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KCC가 분위기가 되게 흔들렸다가 최근에 오히려 타일러 데이비스 나가고 뭔가 선수단 결집되고 헤인즈 효과까지 보면서 지금 오히려 완전 분위기 확 올라왔어요. 강팀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것 같다.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항상 그런 의구심이 들 무렵에 항상 벗어나고 빠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슬럼프에 길게 빠지지 않는 팀이 강팀인데, KCC는 진짜 강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KCC가,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를 잘 만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다른 게 작용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KCC 경기력을 봤을 때 한창 연승 달릴 때 좋을 때 모습이 다시 좀 돌아왔어요. 이 팀이. 선수들 활동량 되게 떨어져 보였었는데 다시 체력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히려 이게 전찬희 감독 계속 얘기했다. 체력 세이브 안 되고 있다. 이거 내가 신경 쓰겠다 했는데, 이게 몇 경기 만에 좀 이제 세이브가 되면서 효과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그게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을 때 경기력이 플레이오프 앞두고 돌아오는 부분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저는 김상규라는 선수에 대해서 평가 자체를 높게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되게 뭔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장신 포워드로서 정말 가치 있고 슛도 던질 줄 아는 수준이어서 매력은 있는데, 다른 어떤 뭔가 조금 더 농구를 잘하는 선수였다면 KCC 정말 무서운 팀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아무튼 김상규를 전찬희 감독이 되게 기가 막히게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보면서도 아주 불안한데 왜 이렇게 계속 나와 있을까? 뭔가 뭐 이지샷도 마무리 한 번씩 안 될 때 있고 뭔가 불안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알짜 활약을 해. 그러니까 김상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첫 번째, 제일 높은 가치는 송교창 선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메울 수는 없지만 그 자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시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큰 메리트거든요. 그리고 헤인즈가 왔을 때 사실 4번 유형의 선수가 아예 없는 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코트 위에서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몇 없는 KCC에서 송교창이랑 김상규가 뒤에 그 프론트 코트를 지킬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 사실 그 외적인 부분에서 사실 김상규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가식적인 거짓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 그 안에 그 시간 동안 코트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 가치만으로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물론 이게 단기 임팩트인지, 왜냐면 그 두 경기 지금 이 주말 2경기 때 굉장히 좀 큰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경기에서 그 비슷한 임팩트를 남긴다면 똑같은 가치가 있는 선수고, 그 다음 경기에서 또 흔들리면 뭐 약간 살짝 그냥
그때만 잘한 건가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KCC 이렇게 또 저희가 오늘 뭐 댓글 다룰 때부터 KCC 얘기만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팔색조 같아요. 예, KCC. 예. 팔색조 아무튼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1위가 유력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근데 사실은 이 선수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자레드 설린저, 제러드 설린저죠. 국내 표기로는 네. 제러드 설린저가 씹어먹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미쳤죠. 일단은 미친 활약인 것 같고 지금 들어와서 한 4-5경기 했나? 이랬는데 거의 스탯이 평균 23점 정도 넣고 리바운드도 한 10개 가량 잡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몸이 아직 안 올라왔다라는 얘기,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불안하다, 실전 공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건 다 차치하고 떠나서 그냥 그 경기장 안에서의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그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그 박스아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은 본인이 그걸 오히려 장점으로 가져가는 듯한 느낌도 받고 사실 설린저의 공격력은 사실은 다 보셔서 알겠지만 다 잘 넣고 그냥 어나더 클래스예요. 네. 공격은 진짜. 1대1은 여전히 그러니까 좀 힘들어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체력 문제인지 아직은 그러니까 몸이 안 올라온 탓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1대1 상황에서는 여전히 못 뚫긴 해요. 어저께 모트리도 못 뚫었어요. 근데 이 연계 과정에서의 굉장히 그 움직임이냐 그 뭐 픽앤팝을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외곽에서 던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그 수비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득점 파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득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수비가 진짜 이 선수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저께가 물론 제가 어저께 경기를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트리와 스캇을 특히 모트리의 출전 시간 대부분이 설린저랑 함께 했어요. 근데 이게 유동원 감독님도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붙여본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감독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죠. 그거를 대비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6라운드는. 그렇기 때문에 모트리를 한번 설린저랑 붙여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또 왜 전자랜드 못 만날 수도 있지 않나 그 말 할 거. 아니 나는 할 수 있지. 지금 전자랜드 위험해요. 근데 예. 그 인상공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랜드가 전자랜드가 그거 걱정할 생각하는 상황은 거는 아니죠. 지금. 예. 우리 집 불나고 있는데 남의 집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그래서 만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붙여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유동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는 사실 1대1에서 못 막은 거는 거의 없었다. 2대2 대처가 안 됐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1대1도 그 설린저 몸이 올라오면은 막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근데 이 너무나 그 모트리 수비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고 모트리가 사실 한 자리 득점했어요. 7점 넣었는데 이게 시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부진했고 모트리 파울 트러블까지 걸렸잖아요. 네, 되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트리가 뭘 해보지를 못하더라고. 들어가면 한 골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게 모트리인데 들어가도 슛 기회가 일단 없었어. 슛 기회를 잘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지금 KG전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LG전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 창원 원정. 그 경기가 이제 김세희 감독이 사실 설린저 데뷔할 때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된다. 이번 주는 좋은 경기로 보여주기 힘들 것이다. 네, 3경기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4번째 경기가 LG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캐디라는 리온 윌리엄스랑 매치업이 됐는데 경기 전에 조성환 감독한테 그 설린저에 대한 어떤 대처 이런 걸 물었는데 뭐 이제 라렌도 뭐 사이즈 되고 수비 원래 좋은 선수고 뭐 그래도 높이로는 절대 안 밀리잖아요. 그리고 리온도 뭐 되니까 그러니까 힘싸움도 되고 되니까 그렇게 고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이제 나름의 어떤 안심하는 듯한 멘트를 했어요 경기 전에. 경기 시작되고 설린저 스텝백이랑 점퍼랑 이런 게 완전 그냥 정말 압도당하면서 다 털렸어요. 이거 보면서 저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서 진짜 득점할 때마다 관중석에서 뭐지 약간 이제 약간 신세계 경험한 듯한 탄식 있잖아요. LG 팬분들의 그게 들렸을 정도로 진짜 그냥 어나더 클래스로 그냥 완전 가지고 노는 상대 외국 선수. 사실 라렌 윌리엄스 정도면 억제기거든.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탑이라고 보기는 지금 상태에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새로 들어오는 외국 선수를 만나갖고 수문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밀리진 않아요. 너네가 나보다 잘하면은 너네는 탑 클래스고 너네가 나한테 이번에 막히면은 너네는 여기인 거고 판도끼 약간 판도끼 같은 느낌인 건데 고급진 단어로는 판도끼죠. 근데
근데 안 되네. 근데 썰린저 너무 기가 막혀. 근데 농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유일하게 빅맨 중에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3점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빅맨들한테. 제가 항상 설린저는 얘기하지만 3점을 던지기 때문에 네. 잘하는 게 3점을 던질 자격이 있는 거다.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빅맨에게 있어서 3점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네. 그 NBA 스타일의 그 빅맨들 그러니까 골밑 장악력도 있으면서 3점까지 던지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네. 능력 있는 선수들. 그렇죠. KBL에서는 그런 빅맨 중 유일한 선수가 썰린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 이제 설린저 최근에 플레이 보면서 약간 좀 다르지만 조엘 엠비드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니콜라 요키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NBA로 조엘 엠비드가 진짜 포스트업 쓰면서 밖에서 점프하면서 점퍼로 막 가지고 놀고 2대2 하면서 픽앤팝해서 탑에서 또 그걸로 수비 쫓아오면 드라이브인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야, 진짜 약간 KBL판 조엘 엠비드다. 저 정도면은. 사실 그런 선수들은 네. 센터가 아니에요. 포지션 분명 잘못된 거야. 네. 그 선수들은 그냥 포워드예요. 스몰 포워드. 그쵸. 근데 단지 키가 엄청 클 뿐. 그죠. 플레이하는 거 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설린저가 이 클래스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냥 전 느꼈어요. 이 선수는 다시 큰 무대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니까 설린저가 절대로 예전에 보스턴 시절에 막 스텝백하고 이런 선수가 아니었어요. 몸뚱이 자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고 그냥 정말 받아먹는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체중을 지금 본인 말로는 이제 18kg 정도 감량했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힘은 안 잃으면서, 그러니까 파워는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더하니까 KBL 무대에서는 거의 뭐 이제 씹어먹는 게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안 쉬었으면 한국에 안 왔을 수도 있는 정도의 레벨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 아니었으면 못 오고.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대단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제가 전성현 선수하고 공식 인터뷰가 끝나고 따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패스가 남달. 그러니까 저는 원래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그 스크린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왜냐면 스크린이 워낙 확실하고 스크린 때문에 전성현 선수가 공간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이지도 선수도 그것 때문에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스크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성현 선수가 말하기에 스크린도 스크린인데 패스가 이게 타이밍이나 시야가 그 넘사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수준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빅맨 외국 선수들이 탑에 올라와서 스크린을 걸어주거나 볼을 잡았을 때 그 백도어 커드에 들어가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못 찔러준대요. 대부분은. 그게 왜냐면은 그 수비 사이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정확히 타이밍을 맞게 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패스 중에 하나잖아요. 난이도가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쭉 찔러준다는 거예요. 설린저가. 그걸 보면서 자기는 정말 패스를 잘하는 선수다라고 느꼈고 이 선수가 경기 중에 전성현한테 그렇게 자기를 보라고 내 위치를 보고 내 스크린 위치를 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면 자기가 그거에 맞게 무조건 주겠다라고 전성현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계속 경기 중에 그러니까 그 지난 경기 전자랜드전에서도 유난히 설린저 선수가 물론 얘기를 많이 하고 굉장히 약간 즐기는 유형의 타입이긴 한데 유난히 그 전성현 선수하고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전성현 선수한테 되게 일단 전성현 선수가 이제 자기 자신의 도움을 받아서 3점을 넣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그 경기 중에 그렇게 전성현 선수한테 요구를 많이 한대요. 자기 무조건 보고 무조건 자기만 봐라. 보고 뛰어라. 그러다 보니까 전성현 선수도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그냥 핸드오프 같은 경우도 이게 프레임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본인한테 요즘에 전성현 선수가 고민하는 게 본인한테 수비가 너무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떨어쳐야 되나 이거를 왜냐면 플레이오프 때는 더 심해지니까 그걸 앞두고 여러 가지를 시험해보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설린저가 한 번에 스크린 그러니까 핸드오프를 하면서 스크린을 딱 걸어줬을 때 워낙 잘 걸어주고 프레임도 두껍다 보니까 수비가 한 번에 공간이 쫙 벌어지면서 본인이 찬스가 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역시 빅맨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락커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핸드오프 얘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성현이 진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슈터 중에 한 명이죠. 5-6라운드 진짜 미쳤어요. 솔직히 지금 후반기 폼은 KBL 넘버원이에요. 슈터 중에. 전성현보다 잘하는 슈터 있나? 3월 한 달 동안 3점 슛이 49%인 거거든요. 네, 진짜 거의 진짜 제 기억에 이런 슈터가 KBL에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성민 이후에 저렇게 던지면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 받게 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심지어 뽀로는 움직임까지. 그러니까 스크린 타고 최근에는 이게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보는데 6라운드 들어서 김세희 감독이 전성현이 핸들링하는 2대2 비중을 조금씩 주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정말 스팟업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 전성현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전성현 선수가 본인이 하는 거래요.
김세희 감독님이 다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아까 하고 싶어서 아까 말했지만 플레이오프 때 그러니까 음. 수비가 워낙 타이트하게 붙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다른 옵션을 옵션을- 가져가야 본인이 좀 더 수비를 떨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반대로 한다고- 말하면 김승희 감독이 그 정도 자유는 주는 거네요. 그걸 해도 그런 뭐라고 거죠.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다치니까 하지 말아 하는데 이제 본인이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야, 플레이오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좋네요. 시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이제 설린저의 핸드오프 패스와 스크린에 이제 전성현이 그거를 바로 받아먹어서 캐치앤슛을 하는 이런 것도 되지만은 핸드오프하고 만약에 수비가 그 스크린 대처됐을 때 바로 전성현이 1위 게임으로 바로 이어가는 식으로 어떤 공격 전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옵션이 생기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설린저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선수 자체도 잘하지만은 전성현에다가 이재도도 요즘에 완전 물 올랐어요. 지금 설린저가 스크린을 너무 단단하게 쏘고 너무 큰 벽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폼이 엄청 좋았지만은 최근에 거의 약간 완급 조절하면서 그냥 상대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 들더라고 최근 경기에서 이재도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재도까지 폼이 다시 또 완전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문성곤도 전성현 이재도 설린저의 수비 집중되다 보니까 오세근까지 약간 살아나니까 문성곤 오픈 찬스 엄청나죠 요즘에. 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성곤이나 양희종이나 뭐 가끔 나오는 함준호 선수까지도 그 홍길동 모드가 네,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설린저가 그 페이더웨이를 하더라도 그 외곽에서 놀더라도 이 그 세 명의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뛰어들면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주니까 참여를 해주니까 사실 이 설린저에 대해서 공격은 거의 프리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 잡고 본인이 그냥 어슬렁 치고 넘어가기도 해요. 바로 그냥 근데 못 막아. 그쵸. 모트리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비하인드로 해가지고 제쳐가지고 결국엔 그걸로 파울 유도까지 하더라고 혼자 슬렁슬렁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제가 그 민중 기자가 3점 던지는 외국 선수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예.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창원에서 경기 전에 김승희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것도 미주 기자 말도 저는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설린저는 이제 사이먼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 얘기하는 게 사이먼 같은 유형으로 뭐 실력은 다르지만은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아무튼 인앤아웃이 다 되는데 그럼 감독님 설린저가 인앤아웃이 다 되는 외국 선수인데 이상적인 내외곽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프리롤 본인이 워낙 알아서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센스가 좋아서 이거는 알아서 하게 둔다. 그 부분은 선수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감독이 억지로 그 내외곽 비중을 조정하고 이때는 3점 던지고 이때는 인사이드 게임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이 선수에 대해서. 아니 감독님이 설린저 얘기를 하면서 현명하게 농구를 한다까지가 나왔어. 현명하다는 단어를 했고 그 설린저를 물어보면 아무래도 설린저에 대해 그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설린저를 물어보면은 김세희 감독님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요새. 마음이 엄청 편해. 사이먼 얘기를 하면서 사이먼하고 오세근이 이상적인 빅맨 더블 포스트지만 사이먼보다 설린저.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패스는 훨씬 낫다. 맞아요. 그리고 김세희 감독 현명하다. 네. 그리고 김세희 감독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먼 떠난 이후로 KCC가 포워드 타입이랑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농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빅맨 외국 선수한테 엔트리 패스 넣는 게 되게 낯설어 했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이제 설린저 온 뒤로. 그러니까 1대1 외국 선수가 등지고 포스트업 하려고 서 있으면 그 볼 넣는 게 되게 낯설대.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그동안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좀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플러스로 이제 오세근이 뛰는 그러니까 김세희 감독이 시즌 중반부터 계속 싱글 포스트, 더블 포스트 이거 어떻게 라인업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제 이 설린저가 어쨌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 씹어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세근이랑 더블 포스트에 좀 비중을 두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성공적으로 라인업 운영되네. 그리고 이제 더블 포스트는 절대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성공 못한다. 오세근 선수가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오세근이 못 올라온다. 네, 저는 오세근 선수가 사실은 여기보다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몸 상태도 그렇고 기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예전에 사이먼 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오세근 선수가 너무 잘했었던 그때 때였고 MVP 오세근이고 그리고 사이먼이 뭐 그때 당시 기량이 굉장히 출중했지만 사실 지금 설린저랑 비교할 급은 아닌 것 같고 또 설린저가 너무 또 하이 레벨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거죠. 지금 그때 오세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KGC 인상공사가 굉장히 좋은 농구를 하고 있고 재밌는 농구를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KCC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라고 생각을 해요.
챔피언 결정전에 있어서 다른 팀들은 사실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유일하게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팀이 지금 현재 KGC 인삼공사. 근데 저는 두 분이 너무 썰린저에 대해서 하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살짝 또 솔직히 떨어뜨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근데 약점도 얘기해야죠. 네, 저는 네,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라기보다는 그 선수에 그쵸. 대한 약점은 몸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몸이 지금 예전에 부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부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부상이 나올 수가 없는 플레이예요 지금 그쵸, 보면은 되게- 너무 쉽게 농구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다 좋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이게 너무 좋지만 그래도 하나 할장 꼽자면 저는 그 언젠가는 분명한 큰 약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판. 판정에 대한 분명히 문제. 큰 뭔가의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안 좋을 되는 때는- 선수가 많잖아요. 네.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여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음. 썰린저 안 좋은 얘기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해요 지금 썰린저는. 근데 음. 좋았던 외국 선수들 얘기 다 들어보면 쇼롱도 지금 심판 판정 때문에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솔직히 네. 좋지만 유일하게 제가 최고의 외국 선수라고 얘기하는 선수지만 판정 때문에 맛이 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그렇죠. 결국에는 예, 판정 지금- 콜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다가 맛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쇼농은 문제가 많죠. 굉장히 진짜 문제가 많죠. 진짜 문제가 많죠. 판정 콜에 대한 스트레스나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다른 플레이까지도 안 해버리는 게 지금의 쇼롱이잖아요. 수비도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엄청 백코트를 게을러요. 안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보면. 근데 저는 그런 문제들이 썰린저한테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판정에 대한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거죠. 고려를 네. 해야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삼공사 쪽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설린저가 그 얘기를 하죠. 첫 경기 끝나고 그 이제 KBL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민중 기자 말한 그런 판정 콜이라든지 아니면 트랩 많이 가는 거, 더블팀 많이 가는 거랑 이제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적응 어떻게 좀 할 생각이냐. 근데 설린저가 좀 뭐 일리걸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뭐 그래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일리걸. 그래도 나는 일리걸 디펜스 얘기하는 그러면은 수비자 3초를 없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해서 그거 수비자 3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어떻게 그럼 할 거냐 하니까 아니 수비자 3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을 긁고 치고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안 불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수비한다는 거. 본인이 먼저 한 경기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 더티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KBL의 특성이죠. 네. 그걸 이제 멘탈적으로 못 견디고 짜증만 내면 데빈 윌리엄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건데. 네. 근데 썰린저는 분명히 영리한 선수고 그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모든 선수가 다 그렇듯 사실 이 굉장히 유니크한 이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받게 되면은 사실 지금의 KGC 인삼공사는 다 좋아 보이지만 썰린저라는 하나의 그 매개체를 중심으로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성현 선수도 썰린저가 있기 때문에 더 극강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재도 선수는 워낙 잘했지만 지금 썰린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 많은 부분 많고 문성곤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주자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슈팅을 거의 노마크 상태에서 계속 던질 수 있는 이유는 썰린저가 있기 때문에. 오세고 선수도 굉장히 큰 많이 도움을 받고요. 근데 이게 썰린저가 무너져 버리면 KGC 인삼공사는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팀이기도 해요. 어찌 그쵸. 보면. 라타비우스가 지금 네. 비중도 엄청 작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KCC랑 좀 다른 거지. 경기는, KCC는 타일러 데이비스가 빠져도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 그 매개체로 이어진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연결고리가 많아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헤인지가 들어오면서. 근데 인삼공사는 굉장히 또 다른 것 같아. 썰린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결국 관건은 그거네. 설린저가 진짜 무너질 건가? 아니면 진짜 얘는 뭐 그냥 어나더 레벨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무너지지도 않는 모습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단테조스 왔을 때 그 느낌 같아. 진짜 보면은. 그 느낌. 단 선생 생각나더라. 근데 그 위대했던 단테조스도 결국에는 그 플레이오프 때 완전히 망가졌거든. 물론 좋았지만 망가졌다는 표현은 정규리그 때 포스를 못 보여준 거지. 그렇죠. 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오프 되면은 단기전이고 한 달라. 팀이랑 지속적으로 3번 이상 붙게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진짜 비디오 분석이랑 진짜 엄청난 수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때 제일 유니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심판 판정인 거죠. 그 강도랑 스트레스 강도가 정규리그랑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예. 그리고 이제 뭐 민중 기자가 말한 KGC가 KCC를 위협할 가장 유력한 팀입니다. 저도 이거는 동의. 저는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 현대모비스는 4강 직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뭔가 우승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기로. 일단 션농 엄청 불안하죠. 그리고 서명진은 아직도 경험이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번 문제 아직도 김민구 정말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경기력 나오고 있고 최진수나 전준범 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최진수 공격에서 사실은 기여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장재석 분전하고 있는데 장재석 제가 요즘 볼 때만 느끼는 게 체력 떨어진 게 눈에 보여요. 공격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이 선수가 버거워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는 안 했던 걸 하다 보니까 출전 시간도 너무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이 장재석의 잘못이 아니라 팀 상황상 많이 뛰고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진짜 미주 기자 말대로 안 뛰다가 이제 너무 많이 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유재학 감독이 명장해도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현대모비스 예전에 그런 적 있죠. 한 12년 전에 정규리그 1위 하고 나서 4강에서 떨어진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규리그는 그래도 어떻게 2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이 순위만큼의 위력을 보여줄까? 이런 걱정?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션농이고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있어요. 이 팀은 현대모비스는 션농, 서명진 사실은 이 두 명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두 명이 그날 봐야 돼 진짜. 터지면은 진짜 뭐 아무도 못 먹고. 약간 포춘 쿠키 까봐야 뭐 이날 셜록 서명진은 포춘 쿠키다. 진짜 포춘 쿠키 까봐야 뭔지 알아. 그날 까봐야 알아. 이거는 유재학 감독도 모르고 코칭 스태프도 모르고 구단 관계자도 몰라요. 그날 어떨지는 션농이 어떨지는. 근데 저 롱도 롱인데 저는 손롱은 그런 것 같아. 기량적인 문제라기보단 손롱. 기량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그 멘탈적인. 제가 아까 설린저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그 멘탈적인 부분이 여실히 드러난 얘가 솔롱인데 이거 발음도 이상해. 롱인데. 근데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솔롱은 어찌 됐든 멘탈이 무너져도 지 할 건 해요. 자기 할 건 한단 말이죠. 기본 빵은 되죠. 야투 성공률 한 40% 나오면서 막 19개씩 막 던져대면서 그래도 20득점씩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서명진, 이현민, 김민구 이 세 명의 앞선 가드들이 상대가 지역 방어를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KCC가 며칠 안 맞춰본 급조한 드롭존 오리온전에서 쓰지도 못했던 그 드롭존을 못 깼어요 현대모비스가. 근데 이게 제가 현대모비스 실드 치려는 게 아니라 어떤 팀이어도 첫 경기에서 헤인즈 오랜만에 돌아온 경기에서 갑자기 그 변형 쓰면은 아마 그거는 좀 당황스러워서 못 들을 걸요. 원래는 데뷔를. 근데 현대모비스가 그 유재학 감독님은 그 드롭존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SK가 드롭존 주고 장창 몇 시즌째 썼던 거 다 파괴하면서 우승했던 게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리고 유재학 감독님이거든. 그거에 대해서 모를 리 없어. 물론 당황했겠죠. 왜냐 그 며칠 사이에 드롭존을 쓸까? 이런 고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누가 알았어 그거를. KCC가 드롭존을 쓸 거라는 걸.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요. 그 지역 방어 그 3-2 드롭존을 사실 그거 포인트 가드라면 어느 정도는 다 파괴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파괴할 수 있는 가드가 굉장히 유니크한 것도 사실 KBL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서명진, 이현민, 김민구가 만약에 지역 방어를 잘 파괴하는 가드였다면 그랬으면 KCC의 그 드롭존 2쿼터 드롭존이 제대로 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앞선에서의 그 가드들이 상대가 특정 지역 방어를 썼을 때 전혀 못 깨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저는 그 가드들이 약간의 그 좀 현대모비스가 잘 나가면서도 가장 취약점이 아닌가. 굉장히 잘 나가는 데 있어서 약점은 다 있잖아요. 무결점한 팀은 없잖아요. KCC도 약점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좀 가장 큰 약점이 현대모비스의 앞선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역 방어를 못 깨는 거, 급조된 지역 방어조차 못 깨는 거. 근데 난 요거는 생각은 다르긴 하다. 급조된 거라서 오히려 못 깨는 걸 생각해. 왜냐면 KC전 앞두고 현대모비스가 KC전 데뷔 훈련하면서 과연 3위 지역 방어 이번 시즌에 거의 모든 팀들이 2, 3 지역 방어 위주로 가는데 그 훈련을 했을까? 그날 갑자기 나왔어요. 대응이 가능할까? 이 쿼터에 갑자기 저는 글쎄요. 그리고 KCC 자체가 2, 3 지역 방어만 썼던 팀이라 더더욱더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게 감독은 예상을 해도 선수들은 그날 막상 코트에서 맞닥뜨리면은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나는 오히려 그게 좀 불안했다고 그래서 좀 당한 거라고 보고 이게 다음 경기는 봐야 알 수 있는데 이제 뭐 맞대기를 없으니까 이제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근데 그거랑 별개로 가드진이 불안한 건 팩트. 그러니까 이현민이 나와서 풀어줄 때가 있는데 이현민도 만약에 KCC랑 진짜 만약에 맞붙는다 쳤을 때 지금 KCC가 이진욱 카드가 이현민 수비 전용 카드가 됐어요. 이거 효과가 엄청 좋아요. 지금 5라운드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이현미 그러니까 4라운드에서 현대모비스가 캐시 상대로 그 어떤 수비 잘하는 맥클린과 이현민의 20점 활약을 앞세워서 17점 차를 뒤집었거든요. 그래서 이겼는데 그때 경기 끝나고 전찬일 감독이 이현민한테 당했다라고 했는데 5라운드부터 이진욱 3골 골절 돌아오고 나서 이진욱 전담 마크 시키면서 이게 지금 2경기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민 효과를 완전 봉쇄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이현민 장재석 효과를 그렇게 되면서 지금 5라운드, 6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 양상은 챔프전에서 붙으면 KCC가 이제는 현대모비스에게 당할 구석이 없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 챔프전 맞아. 못 갈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 그렇죠. 나도 그런 약점 생각이 너무 많은 들기는. 팀이에요. 예. 정규리그라서 2위 할 수 그렇죠. 있었던 팀인데 예. 단기전에서는 그렇게 크게 힘을 쓸 수 없는 팀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너무 약점이 예. 많아. 그래서 이제 뭐 KCC 현대모비스 두 팀의 5, 6라운드 맞대결 양상만 보면은 이 두 팀이 챔프전 가면 이거는 저는 이게 뭐 5라운드는 막 그 심판들 경기 운영 논란도 있었지만은 웬만하면 KCC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 플레이오프가 걱정이 돼요. 이게 과연 이렇게 다 카드들을 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형은 뜻밖의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거에서 대처를 못해서 현대모비스가 밀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KCC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가드라면 뜻밖의 변수가 있었어도 그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좋은 가드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변수가 생겼을 때 아예 변수가 생겼으니까 이거 못 풀어라고 하면은 저는 평균 이하의 가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왜냐면은 포인트 가드라면은 그런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삼성생명이 우승했던 여자 농구에서 우승했었던 이유 그것도 하나 핵심적인 이유도 벤치에서 감독이 지시가 전부가 아니에요. 코트 위에서 김한별이 생각했을 때 자율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경기 운영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급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모비스의 약점이 그거예요. 단기전은 변수가 더 많아요. KCC의 급조된 3투 드롭존은 약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3투 존인지 드롭존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엉그러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못 드러냈어요. 현대모비스는. 저는 그런 단기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변수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현대모비스의 앞선을 굉장히 괴롭힐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현대모비스는 앞선이 무너졌을 때 뒷선까지 힘이 연결이 안 돼요. 숄롱이 답답해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패스가 안 와요. 좋은 패스가. 숄롱도. 더블팀이 들어오기 전에 패스가 와야 되는데 이미 갇혀 있어요. 공간에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저는 약간 롱을 변화하자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질 좋은 패스가 못 오는 팀인 것 같아요. 롱한테는. 그러니까 롱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대성, 허훈 뭐 이런 가드들 있잖아요. 지금 KBL에서 굉장히 좋은 가드들, 이재도나 이런 가드들. 뛰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가드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했겠냐고. 그 급조된 3투 드롭전에 당했겠냐고. 오리온전에 쓰지도 못했어요. 왜? 디드롱료슨이 있는데 어떻게 써? 아니 오리온도 썼어요. 3위. 존 그거 썼는데. 썼는데 어떻게 됐어? 박살났어요. 아니 아무튼 썼다고. 로슨이 그거 어떻게 했는데? 오래 못 써요 그거. 그렇죠. 오래 못 쓴. 이 쿼터 7분 내내 그렇게 썼잖아. KCC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KCC가 이 헤인즈 왔을 때 그 3위 존은 전 드롭존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변형 존인 것 같아요. 드롭존은 그 탑에 있는 헤인즈가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는데 KCC 존은 서는 형태만 헤인즈가 탑에 설 뿐 이 헤인즈의 움직임이 안 타기보다는 그 이제 밑에서 국내 선수들이 받쳐주고 양 날개에서 좀 움직여주는 헤인즈가 압박 좀 해주고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드롭존인데 KCC 드롭존이라고? 선수들이 그 드롭존에 대해서 확실히 그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니까. 그럴 수도 있죠. 급조된 전술이라서. 나중에 근데 내 생각은 그래.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전창인 감독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드롭존인 건지 그냥 그거를 여쭤볼 그게 타이밍이 안 나왔긴 했어요. 사실은. 그쵸.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타이밍이 안 나왔는데. 그날은 왜냐면 성교창 MVP 홍교창의 성교창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아무튼 이제 하면서 저도 뭐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의견인데 일단 저는 민주 기자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현대모비스 가드진 굉장히 불안하다. 포춘 쿠키 같다. 서명진, 김민구도 이 슛 셀렉션이랑 이런 거 다 턴오버랑 이게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부담이 많다고 유지학 감독님도 실제로 말씀하셨죠. 김민구 선수가 굉장히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됐는데 부담이 그쵸. 굉장히 많아서 자기를 올가맨다고. 그 제가 봤을 때 다음 시즌부터는 이우석이 훨씬 많이 뛸 것 같아요. 이미 현대모비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1번이 서명진 선수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우석 선수를 쓰려면 1번이 될 수 없는 선수거든요. 이우석 선수는 1번을 해본 적도 없고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뛰어. 폴란드는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볼 핸들링 되는 장신 윙맨이라고 봐야 되고 이우석은 서명진 선수가 잘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서명진이나 아니면 뭐 이현민이지. 그러니까 1번에서 안정감을 잡아주면 이우석이 이제
볼 움직임이나 아니면 보조 핸들링으로 도와주는 정도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김민구가 나왔을 때 김민구 안 그래도 수비 문제가 좀 있는데 체력 문제랑 근데 김민구가 그렇게 양날의 검처럼 턴오버 막 하고 막 슛 셀렉션 무리한 슛 셀렉션하고 이렇게 가니까 지금 현대모비스 앞선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여기에 지금 전준범도 엄청 왔다 갔다 하죠. 최진수 공격에서 기여도가 너무 낮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작 감독이 지금 국내 선수들 공격력이 너무 문제다. 그러니까 숏농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숏농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안 하면은 플레이오프 때 답이 없어질 수 있어요. 숏농 상대가 숏농 멘탈 그냥 어떻게든 흔들려고 박살 낼 걸로. 예,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국내 선수들이 그거를 그냥 오히려 역으로 공략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대모비스 국내 선수 득점력 그게 안 되거든요. 와, 나 예. 3대 1을 하더라고. 롱은 원하지 않아. 1대 1을 하고 싶은데 1대 1 하면 득점이 다 돼요. 적어도 2대 1까지도 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3대 1이야. 그러니까 지금 난 열받을 것 같아. 내가 솔롱이면은 그러니까요. 변호하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솔롱을, 현대모비스가 진짜로. 지금 숏농이 그런 식으로 당할 때 자기 목 해주는 건 장재석밖에 없어요. 그것도 장재석조차도 체력 문제가 있고. 요즘에 좀 많이 부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왔다 갔다 해요 장재석이. 그리고 김국찬까지 시즌 나왔다는 상황에서 전준범도 폼이 안 좋고 이러니까 이건 뭐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숄롱이 쉴 때 맥클린이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맥클린이 수비한다는 그 프레임이 씌워갖고 득점 자체를 안 해요. 어제 KT전 이것도 맥클린 때문이에요. KT전에서는 예. KT와 오리온전에서는 모든 외국 선수들이 다 득점 많이 하더라고. 아니 네. 어제 70점 둘이 70점 경기했어요. 그러니까 득점 많이 했잖아요. 어제 네. 맥클린이 한 아니, 10몇 점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기적이에요. 이번 시즌에 맥클린이 한 항상 4, 5점 넣었던 선수 아닙니까? 아니 근데 맥클린 수비력에 대해서 훅슛을 던지는데 에어볼이 나오는 선수가 맥클린인데 어제 네. 13점 넣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더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KT에서 굉장히 수비가 느슨했구나. 네. 맥클린이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맥클린 나올 때는 그러니까 맥클린이 수비에 치중이 돼 있는 선수다 보니까 장재석 비중이 높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현대모비스가 되게 불안해 보인다. 이 얘기 하려다가 지금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모비스보다 더 불안한 팀이 있는데 갑자기 네. 동환이 형이 모비스 얘기 나오니까 이게 급발진을 해버려가지고. 아니 형이 너무 그 현대모비스 농구를 정말 많이 봐가지고. 맞지. 왜냐면 제가 현대모비스 이번 시즌 울산 홈 경기 중에 지금까지 치른 홈 경기 중 한 두세 경기밖에 다 갔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볼 거랑 TV에서 볼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더 급한 팀이 있다고. 왜? 인천 전자랜드. 아 그죠 맞아. 지금 전자랜드가 문제지. 이렇게 현대모비스가 하면 안 아니야. 전자랜드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전자랜드가 지금 문제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아. 저희가 또 같이 그날 경기를 보고 왔다 보니까 그날 얘기가 현대모비스는 정말 최악에 가까웠어요. 역대급 최악이었어요. 근데 지금 6라운드를 최악으로 달리는 팀이 있다고 지금. 전자랜드 최근 10경기 3승 7패 그리고 3연패. 4연패 3연승 그리고 3연패인가 지금? 몰라요. 근데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맞아요. 어쨌든 지금 연패 빠지면서 지금 5월 승률이 깨질 정도로 지금 물론 뭐 다음 경기 이기면 다시 회복되겠지만 24승 25패거든요. 지금 어제 져가지고. 그리고 오늘 정효근 선수가 남은 정규리그 못 뛴다고 지금 발목 인대 손상. 정현석 선수도. 정현 선수도. 네.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진짜 서울 삼성이 자멸한 상황이 돼서 어제도 SK한테 깨졌잖아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깨져가지고 사실은 6강은 갈 것 같은데 전자랜드가 문제는 모트리와 스캇을 데려온 거 자체가 그냥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니라 우승권. 그러니까 어쨌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심스 탐슨으로 가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모트리 스캇을 데리고 온 건 어쨌든 우승을 바라보겠다는 외국 선수들이고 모트리는 실제로 그런 실력을 보여줬고. 그런데 3연패를 또다시 3연패를 했단 말이지. 이제는 수비가 계속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비 문제가 지금 모트리 스캇이 입단할 때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수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를 사실은 지금 일단은 유동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는 가드진에서의 수비가 너무 흔들린다. 근데 김낙현은 어쨌든 공격에서의 비중이 높고 박찬희가 수비에서 조금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돼서 좀 아쉽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상 그 가드진에서 수비는 거의 차바이 혼자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경기에서 임준수 선수까지 내보내면서 이재도랑 변준영을 막으려고 했는데 사실 진짜 냉정하게 임준수 선수는 그 많은 걸 기대하기 힘들죠.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어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수비한다고 붙었는데 사실은 조금 되게 파울성이 많았고 되게 좀 위험한 수비들이 좀 몇 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카드가 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냐. 그게 지금 사실 저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효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게 당장은 그러니까 정규 시즌까지는 공격 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정효근, 이대현, 모트리가 너무 안 맞거든요. 같이 서면은 삐걱삐걱해요. 네. 공간 잡아먹고 김낙현 혼자 뭐 잘하는 거 외에는 그 세 명에서의 그 시너지가 안 나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은 그 유동 감독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비는 괜찮다. 그 세 명의 조합이. 근데 다만 그 세 명의 자체의 문제라고 보진 않고 외곽에서 터져줘야 그 세 명이 하는 그 미드레인지 게임 골밑 돌파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외곽포만 마냥 터지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전자랜드의 슈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현우 정도밖에 없고 전현우 김낙현한테만 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바이도 솔직히 안 되고 그러니까 넣어주긴 하는데 차바이 선수에게 꾸준함을 기대하기 힘들고 그쵸. 박찬희 선수한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전자랜드는 그러니까 그 이제 와서 하는 얘기여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아니 뭐 결과 다 나왔는데 뭐 얘기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천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비시즌 때부터 쌓아왔던 위험성 그 위험 요소가 굉장히 쌓이고 쌓여서 그 전체 연봉 60%로는 한 시즌 전체를 다 끌고 가기가 어렵죠 일단. 그렇죠.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전자랜드는 계속 뻔한 농구를 하는 거예요. 뻔한 농구. 김낙현 스크린 걸고 들어가고, 풀업 들어가고.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전현우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뻔한 농구, 항상 똑같은 농구. 조나단 모트리랑 데본 스캇이 들어오고 나서 전자랜드의 농구가 달라졌죠. 그 달라지면서 저는 그 변화가 굉장히 또 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전자랜드는 계속 뭔가를 갉아먹고 시작하는 시즌이었는데 이번에 미천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후반 라운드 들어가면서 뭔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지금 KCC 보면은 뭐 이진욱 선수도 지금 부상해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이정현 선수도 힘 비축해놨다가 지금 또 터트려주고 있고 또 삼성에는 김진영, 차민석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뭐 여러 팀들이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자랜드는 새로운 게 없어요. 일단 신인 선수들 지명 굉장히 실패했죠 이번에. 이윤기 있잖아요 이윤기 선수 최근에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안 보이긴 하네. 잘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존재감이 없어요. 물론 신인 선수니까 뭐 면제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꾸준함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인상 경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보면은 양준호 선수 못 나오잖아요. 1라운드 4순위인데 지금 1, 2, 3순위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4순위가 못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실패죠 이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미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물론 지금 부상도 있지만 정효근 선수, 정현석 선수 부상 전에 봐도 계속 미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원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그 플레이에 있어서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내려가지도 않고 그 중간에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그런 팀이기 때문에 5할 승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자랜드 농구를 보신 분들을 보면은 변화점이 없어요. 보면 변화점이 없다고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농구. 6라운드 내내 똑같은 농구. 근데 그 농구가 초반 라운드에서는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나중 가면은 다른 팀들도 다 적응이 돼버리는데 결국에 전자랜드의 강력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비에서 나오는데 그 수비도 다 뚫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랜드 이 수비가 늘 묘한 게 어느 시즌의 어느 지점 때 보면은 이보다 단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보다 피지컬하고 이보다 끈끈할 수가 없는데 시즌 중에 경기 한 7, 8경기 단위로 뭐 길게 잡았을 때 수비력이 엄청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엄청 흔들리다가 엄청 좋아서 이게 있어요. 업앤다운이. 그래서 전자랜드 지금 사이클이 수비 또 내려가는 사이클이에요. 예, 한번 흔들렸다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올스타 휴식기 후에 좀 수비력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저는 또 하나는 데본 스캇이 2대2 수비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예. 데본 스캇이 2대2 수비가 안 돼요. 그래서 삼성이랑 할 때도 엄청 뚫렸어요. 모트리도 예.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모트리도 안 모트리도 되고. 2대2 수비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사실 썰린저가 아까 수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썰린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쇼를 해준다든지 해지를 길게 강하게 나갔다가 다시 해지 리커버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수비의 그거는 이제 뭐 약속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센스나 순간적인 판단에서 쇼를 해줬다가 살짝 빠지고 그러니까 막아줬다가 빠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전의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모트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뒷걸음질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패킹로를 하면 그러니까 뭐 앞에 나가서 견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수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쇼를 해줬다가 빠진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잠동작들이 없고 아예 그냥 뒤로 빠지면서 나는 골밑으로 들어가야 돼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스캇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스캇이랑 모트리다 약간은 그 2대2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서 KGC전 패배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는 모트리가 KGC전에 해답을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경기인가 두 번째 경기인데 모트리가 인삼공사 만나서 트랩스비에 완전 박살나가지고 11점 넣고 진 경기가 있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KCC가 대놓고 트랩 수비 안 가고 1대1로 수비 이제 우리 트랩 수비 잘 안 하고 1대1 수비를 해보겠다 해서 1대1로 대놓고 붙였는데 7점 넣고 끝났거든요. 두 경기를 했는데 모트리가 그러니까 KGC랑 두 경기를 했는데 한 번은 트랩 수비에 깨지고 한 번은 1대1 수비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플레이오프에 만날 수 있는 팀이고 만약에 KGC가 3위를 차지한다고 치고 전자랜드가 6위로 가면은 무조건 6강에서 만나고 4위에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되게 높은 조합인데 모트리가 그 1옵션인 돼야 될 모트리가 트랩 수비에도 적응이 안 되고 1대1 수비도 막히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더 뼈아파 왜냐면 약점 노출이 너무 많이 됐어 두 경기에서. 근데 그 외국 선수들한테 뭔가를 바라는 것보다는 저는 국내 선수들이 지금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이제까지 뭐 전자랜드가 언제부터 외국 선수들한테 의존도를 그렇게 높게 가져갔습니까? 근데 국내 선수들이 이전과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기록이나 야투 성공률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정효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정효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효과가 엄청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공격과 수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대현이랑 같이 서면 안 안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안 하긴 맞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서면 정효근이 장신 3번 나와주면 되게 이상적일 수는 있어요. 신장만 보면은 뭔가 되게 높이 좋아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막상 코트에서 그 정혁은 전역하고부터 계속 둘이 서는 상황들이 계속 나왔는데 계속 그 심스 있을 때도 굉장히 네. 좁아졌어요. 예, 그때도 진짜 스페이싱도 안 되고 수비 때도 이제 정혁은이 아무래도 느리고 느려서 로테이션 수비도 잘 안 되고 그때 수비 흔들렸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 둘은 같이 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는 좀 약간 비관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 둘의 공조는 코트에서. 강상재라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있었을 때는 그 조합이 가능했죠. 그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미드레인지 뻥뻥 던져주고 3점 던지고 사실 거의 스몰 포워드 가깝게 움직여주는 강상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혁은은 인사이드로 갈 수 있죠. 그렇죠. 정효근 선수는 사실 근데 외곽에서의 파괴력은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 기대치도 굉장히 좀 낮고요. 뭐 그렇죠. 상무에서 3점 슛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장창곤 감독으로도 들었지만 사실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열심히 한 것과 결과가 나오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국내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천이 떨어졌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그동안 그 선수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 가용 인원이 굉장히 적은 팀 아닙니까? 전자랜드는 가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갈수록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뭐 기량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 뭔가 안 맞잖아요. 전자랜드는 외국 선수들 뭐 모트리가 막혔다, 스캇이 막혔다 뭐 그러지만 그런 경기는 질 수 있겠죠. 근데 그동안 지난 그 모트리랑 스캇이 들어오고 나서의 4연패 그 다음에 3연승 후에 지금 연패하고 있을 때 과정을 보면은 외국 선수들이 못했을 때 패배보다 국내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패배가 더 많아요. 지금 보면 뭐 차바이 선수 뭐 수비 잘한다? 좋죠. 수비 잘하면 좋은데 공격에서 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득점이 김낙현, 전현우 빼고는 나머지한테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니까요. 그나마 전현우 선수가 잘해가지고 사실 어제 경기도 그 10점 내외로 계속 따라갔던 게 결국엔 전현우가 잘해서 따라간 거거든요. 좋더라고요. 이대원 선수도 잘하죠. 이대원 선수도 뭐 미드레인지 점퍼 굉장히 좋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션이나 패스 플레이 뭐 유기적인 플레이 다 좋은데 그만큼 수비에서 까먹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없어. 마이너스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정혁은 선수만의 탓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정혁은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게 정규 시즌 마무리는 그래도 어찌저찌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정혁은 선수가 그러니까 부상 당한 거 정말 안타깝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크지만 이 조합 문제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플레이오프 가면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정혁은 모트리 그 이대원 조합은 해법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건 전자랜드의 숙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장에 어쨌든 지금 정규리그 마무리를 하고 6강은 막차를 타야 되잖아 어쨌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혁은 선수가 부상을 빠진 상황에서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활동량 많은 선수들로 그냥 앞선 이렇게 돌려서 그냥 차라리 그냥 수비적으로 그냥 쫙
그때 하면은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아마 정효 선수 빠지고 의외로 반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그 라인업에서 활동량이 떨어져서. 근데 다만 이 팀이 플레이오프 가서 정효근, 이대현, 모트리가 다시 함께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거 못 맞추면은 저는 이 사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대현이 그러니까 그 모토리 오고 나서 잠깐 살아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정효근 부상으로 빠졌던 경기였어요. 그 두 경기에서 거의 한 합쳐서 50점 이상 넣었을 걸요. 그러니까 이대현도 정효근이랑 같이 코트 서면은 이게 스페이싱이 뭐 애매해져서인지 약간 되게 애매해져요. 이 선수의 경기력 자체가. 이대현의 공격 구간과 정효근의 공격을 하는 그런 루트들이 사실 저는 많이 겹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틀이랑 스카까지 생각해봐요. 그 안에가 굉장히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신 라인업 추구하는 거 좋은데 그 셋은 제가 봐도 공존이 조금 힘든 스타일이고 오히려 이대현을 뭐 벤치로 돌려서 벤치 에이스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세컨 유닛 에이스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과연 자꾸 이 세 명 라인업을 같이 쓰는 게 이게 과연 정말 정답일까? 그리고 모트리한테 프리롤 약간 프리롤 느낌 드는데 프리롤로 쓰는 느낌이에요. 사실 모트리를 중심으로 둬가지고 뭐 어떤 전술을 쓴다는 느낌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 느낌이라기보다는 경기를 보면서 모트리를 통해서 어떤 전술을 쓸까 보면은 전술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전술이 없고 모트리 딱 주고 모트리가 그 엘보우 존부터 시작해서 그때 알아서 그냥 원맨 그 공격이에요. 아이솔레이션이 거의 메인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그러면서 국내 선수들도 거기서 굉장히 좀 그 혼란이 오는 것 같아. 국내 선수들이 모트리한테 세컨드 공격은 안 들어가요. 세컨드 패스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 공격 먼저 보고 실패하면 끝이야. 수비예요. 거기서. 근데 두 번째 자기 공격이 안 됐을 때 패스를 줬을 때 그건 죽은 패스가 되거든. 국내 선수들 굉장히 큰 혼란이 오고. 그래서 전 전자랜드가 지금 6강에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자멸을 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들이 마지막 라운드 때 잘해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의 자멸. 충분히. 만약에 전자랜드가 6강을 가게 된다 그러면. 왜냐면 근데 정효근을 3번 장신 3번으로 쓰는 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감독님한테 따로 물어봤을 때도 정효근, 이대현 얘기 나오자마자 효근이는 3번이라고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적인 동환형 말대로 진짜 이상적이에요. 만약에 봐봐요. 김낙현, 차바위 하고 전현우 들어가고 정효근, 이대현 그 모트리가에서 하면은 이 라인업은 높이 엄청나요. 그냥 선두권 가야 되는 라인업이에요. 사이즈 이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다 톱니바퀴가 와서 그치. 돌아가면 최고의 라인업인 거지. 내각 다 되지, 수비 되지, 뭐.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는 차바위 선수의 기복, 뭐 정효근 선수의 이런 기복이 들어서 기복.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은원 감독이 정말 공존시키고 싶으면은 많이 틀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쓰는 법이나 그 선수들을 그걸 안 틀고 그냥 지금 하던 시스템에 그냥 라인업만 그렇게 갈 거면은 지금까지 치른 거의 뭐 한 15경기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정효근 오고 나서 그 지금까지 샘플을 봐서는 이거는 이대로 가서는 공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제는 터트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모트리도 뛴지 그렇게 막 10경기째 됐을 거예요. 예, 이제는 이제 그죠. 이제는 적응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거는 적응과 뭐 맞춰야 된다, 적응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이제 모트리를 나와서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드러내서 이거 진짜 이 모트리 스캇을 영입한 이후로 지금부터 빵 터트려서 이거를 이어가서 플레이오프까지 빵빵빵 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맞춰야 된다고 하면은 이 팀 4강 직행 팀도 아니기 때문에 6강 바로 거기 코앞에서 문제점을 더 쉽게 공략당할 수 있어서. 근데 이게 전자랜드는 그 A매치 휴식기 때 훈련도 엄청 많이 같이 하고 되게 좋은 타이밍이 들어왔잖아요. 외국 선수 진짜 딱 맞춰서. 그러니까 사실 그 팀은요 첫 경기부터 적응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는 팀이에요. 그쵸. 왜냐면 휴식기 때 선발을 맞춰봤는데 무슨 적응이가 필요합니까 경기에서. 설린저는 지금 오고 나서 그래, 이틀 운동하고 이틀 그래. 운동하고 하고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바로 폭격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건 더 이상은 지금 뭐 체력 문제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코트에서 내에서 국내 선수들과 조합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단계이고 이거. 그래서 저는 전자레드가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단순하게. 네, 오히려 좀 단순화해도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전자랜드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 끈끈하고 조직적인 볼 만져야 되고. 이거에 뭔가 너무
뭔가 매여 있는 것도 아닌가? 그냥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약간 쉬운 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너무 지친 것 같아. 지치는 것 같다. 뭐 이것도 지친 맞아요. 것 같아. 수비는 진짜 불안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잔부상들이 나오면서 사실 부상을 한번 겪고 나면 선수들이 컨디션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밸런스를 잡아가는 이게 지금 보면은 정현 선수도 그랬죠. 차바이 선수도 부상 최근에 있었죠. 그다음에 그 종혁은 선수도 지금 또 부상. 그 전에도 좀 부상이 있었지만 지금도 큰 부상 당했죠. 김낙현 선수도 최근에 설사를 그렇게 좀 많이 한다고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와버린 거. 이게 근데 진짜 컨디션 완전 바닥인 거야 지금. 지금 컨디션, 그러니까 몸이나 몸 상태들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축 처진 느낌인 거지. 이게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오히려 그러면은 오히려 플레이오프 때 훅 치고 올라갈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정규리그를 안정권으로 끝냈을 때 이야기지. 그쵸.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 선수들 완전히 쉬게 해줄 수도 없어요. 쉬다가 그쵸. 잘못하면 진짜 떨어지는 KCC 입장에서 이제 매직 넘버 2기 때문에 남은 6경기 중에 그 2경기만 어떻게 좀 하고 나머지 경기에서 이제 백업맨들 쓰면서 MVP 관리만 해주고 가능한 건데 전자랜드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빵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흔들리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 KT도 엄청 못해서 전자랜드가 반경기밖에 차이 안 삼성도 나. 도와주고 있어. 지금 보면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재밌다는 게 뭐냐면은 서로 못해가지고 서로 너가 가세요. 예전에는 진짜 누가 갈지 이기면 순위가 바뀌어. 그랬는데 지금은 같이 KT 지니까 도 순위가 안 바뀌어. 나도 너가 가. 삼성은 아니야. 너네가 6위했잖아. 너네가 가.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정확히 순위 경쟁이란 말을 맞는데 순위 변동이란 말은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KT 전자랜드 동반 부진에다가 LG 고춧가루 뿌리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뒤에서 저희 화면을 보이셨나요? 저희 예약한 시간이 끝나간다고. 저희가 끝났어요 지금. 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몇 개 팀 안 다루고 가는데 근데 솔직히 핵심은 그래도 다룰 팀은 다루긴 했습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팀들은. 박정훈 감독님 얘기를 못 했네요. 저희가 그럼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 댓글로 형이 남겨줘. 댓글로 남겨줘도 내가 고정시켜줄게. 근데 오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여성 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성차별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댓글이 있어서. 근데 저는 그 남성과 여성 그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전 굳이 그렇게까지 한번 실패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재신임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박정훈 감독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근데 사실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현장 경험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현장 경험은 코트 위에 현장을 갔냐 안 갔냐가 아니고요. 지도자로서 계속 그 커리어를 이어왔냐 안 이어왔냐의 그거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의 불안함은 있지만 이제 뭐 그 박정훈 감독님의 뭐 글쎄요. 근데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그래도 뭐 조금 뭐 저는 뭐 사실 박정은 본부장 지금 감독이죠. 그래서 잘은 모르는데 그 스타일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뭐 유영주 감독보다는 좀 젊은 편이고 선수들과 소통이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 않았나? 이게 그러니까 경기 본부장 때부터 선수들이랑 좀 얘기도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 실수를 감추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뢰가 가는 편이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실수했을 때 감추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딱 드러내면서 내가 잘못했다. 오늘 민주군 기자처럼.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실수를 감추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굉장히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박정은 본부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좀 느긋하게 또 BNK 상황이라든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또 뭐 기회 되면 원선 기자 불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실수한 거 없겠죠. 네. 뭐 오늘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굉장히 좀 과묵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쪽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 저희는 오늘은 한 주제에 대해서 엄청 길게 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방송은 뭐 댓글 140개 안 달리겠죠? 아니요, 좋은 댓글로 140개 달렸으면 좋겠어요. 댓글 100개는 그래도 뭐 감사한 일이니까. 아무튼 근데 갑자기 걱정되네. 현대모비스 얘기할 때 막 이런지 얘기했는데 역시 몹동아니다. 그건 맞으니까. 그건 팩트니까요. 아니야. 또 이제 아니야. 전자랜드 팬분들이랑 핸드모비스 팬분들도 욕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민중구 이 새끼야 이러면서 못하는 건 팩트기 때문에 두 팀이 최근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